네, 오늘도 소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이거 내가 진행하는 거 아니지? 우리가 해시TV가 33회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벌써 저희가 30번이나 했다는 것도 사실 놀랍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이 회차 숫자를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 이게 33이면 우리가 33주를 했다는 거니까 그렇지. 아, 참 시간이 빠르다. 예, 오늘도 우리가 뉴스 속에서 그냥 지나갔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단어.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단어가 있어요. 아이, 그래봐. 제가 언제나 말이고요. 그래봐. 그래봐는 무슨 말이야? 그래, 그거잖아. 해봐. 이랬는데 뭐야? 아니 뭐 독심술 하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니. 신기반기 하잖아요. 막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가장 흥미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기계적 수집만 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어제죠, 어제. 네. 야, 저는 저렇게 말한다고? 어제 그 국감에서 제가 가장 진짜 아리송하고 좀 재밌었던 대답은 아니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는 법률적 판단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할 때. 맞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도 우리가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후보자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리송하죠. 자료를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필요한 법률적 판단을 한대요. 후보자에 대해서 법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하게 수집하는 거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검증을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거지. 인사 검증을 한다고 권한을 가져갔는데 인사 검증을. 저는 이게 한동훈 장관식 화법의 어떤 종말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종말. 그러니까 결국엔 종국에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기계적 수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할 때 뭐 예전처럼 밀실에서 하지 않고 뭐 기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본인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내 책임은 아니어야 해. 내 책임은 절대로 아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료를 기계적으로 수집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넘겼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이 그럽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최초로 대답을 못했어요. 네,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의원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엔 정리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잘못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네네. 한동훈 장관이 대답을 했다 못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렇게 무리하게 법무부로 넘긴 한계가 결국에는 드러났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이 인사검증 권한을 가져오긴 했지만 나한테 넘긴 놈이 잘못이지 안 그래?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기계적 수집이라는 얘기를 왜 꺼냈을까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좀 봐야 되고 좀 이따 그 이전에 이 심리가 뭘까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어서 미뤘다라기보다는 뭐냐면 애초에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추측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저게 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이제 그 통과까지도 다 염두에 둔 난 임명권자의 임명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 인물로 내려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증을 해라라는 얘기가 검증해서 걸러라. 그래가지고 뭐 의견을 내라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정보만 수집해서 그냥 줄 거 줘라. 그러니까 절차만 떼우라 이거죠. 절차만 이건 떼우라.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기계적으로 정보만 수집했어요가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기계적인 정보 수집밖에 할 수 없었어요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 양반 그러니까 참. 말로는 이제 1차로 하고 2차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판단합니다. 이걸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놓고 판단을 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초에 내가 기계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을 그죠? 형식적으로 이 절차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 의도를 얘기를 했다라 그러면 이건 정말 대통령 직격인데요.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라고 제가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자기가 나름대로 방어한다고 이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뭘까?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는 1차 수집만 하고 네. 수집할 것만 수집하고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이게 원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지였겠지. 애써 생각해낸 변명이 이거겠죠. 근데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이 뭐냐면 우리 애초부터 이 수집 과정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말을 붙였구나.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절차대로 그냥 필요한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수집했다라는 뭐 걔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런 거 할 때는 임명의지가 워낙 확고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아마 2인자로서의 자기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언권이 있었을 거라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아,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라든가 이거는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가. 예.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장 믿는 2인자로서 뭔가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진짜 2인자는 1인자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권력 서열이나 이런 데서 밀려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장관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또 한동훈 장관한테 맡긴 거기도 하고요. 이 일을. 근데 그거와는 다른 종류의 꽤나 센 인선이었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할 게 없었던 상태인 거죠. 아, 그럼 한동훈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건 그냥 어디까지 추측입니다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군요. 그렇죠. 네.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은 인선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던 게 그 질문 중에 최근에 이 고위공직자 장관급들 후보자들 보면은 문제점이 너무 똑같지 않냐 계속해서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가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 의혹, 기가 막혔죠. 자녀 문제, 과거 발언 막말 문제 이런 거 계속 반복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걸 부인하질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인사들의 문제가 있다는 건 본인도 아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급대는 되는 사람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네. 고위공직자에 올 만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네. 그 정도급 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수많은 문제 안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 진짜 문제 없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 전 정부에서 했었던 문제들을 그렇게까지 비판했던 사람들이 할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저는 여기에도 또 심리가 들어있다고 보는데. 네. 아, 이거 재밌네요. 뭐냐면 네. 이게 누구나 이제 사실은 그 임명권자 위치에 서면 네. 또는 적어도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위치에 서면 사람 부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도 깔끔하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네. 욕 덜 먹고 언론이 네. 뭐 나름대로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싶은데 사람들 고르다 보면 할 사람도 없고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고 네. 나서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도 안심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했었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임명권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허탈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그래도 자신 있게 막 하면서 했지만.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분명히. 당연하지. 바보야. 당연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걸 왜 내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몸방을 해야 되지? 라는 상황. 네. 특히 나 스타일을 굉장히 중시하고. 맞아요. 네, 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꺾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약간의 지금의 그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한 적극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마음이 떴어. 제가. 그렇게까지 볼 수 있구나. 지금의 이제 원래 가장 좋은 모양새는 적절하게 새로운 국민의힘의 새로움을 불어넣어주는 네. 차기 리더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네. 모습들을 쫙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적절하게 정치적인 시간과 맞아떨어지면서 시간표가 쫙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 그건 약간 그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현 정부의 창출의 1등 공신 중에 하나고 가장 믿는 사람의 역할도 들어가 있고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가장 앞에서 가장 잘 방어하거나 뭔가 밀어붙였다라고 네. 대통령의 신을 받다가 네. 약간은 꺾이기 시작하는 일부의 요소들이 생기면서 네. 지금 위치가 좀 약간 애매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중만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 그렇지. 예. 너 이렇게 내 말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그 기운이 생기면 그거는 권력 안에서 상당한 이제 틈새가 생겨버리거든요. 네. 그럼 더 큰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어떤 진짜 조선 제1검사의 그런 이미지를 원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뭐 다 무너졌다고까지 말하기 그렇고 이제 지지층 안에서는 네, 강성 지지층 안에서는 윤 정부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안에서는 그래도 여전한 제일 강력한 대안으로 그렇죠.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나는 만들어주고만 있고 네.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만들어줬더니 네. 내 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그렇지. 이러면은 네.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반길 입장이 당연히 아니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 주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강하게 충격을 줘서 이게 수도권에 딱 영향을 주면 수도권 판세를 쫙 뒤집으면서 젊은 좋다?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남 정당이 아닌 서울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지금까지 싸우는 이미지랑도 잘 맞네. 유사하잖아요. 네. 약간 강남스러운 이미지 뭐 이런 거. 뭐 학력 좋고 직업 좋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는데 이준석 방식으로 탈바꿈시키지 않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이준석 방법은 항상 언제나 마지막 방법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면 이준석도 젊고 서울적인 관점이고 하버드 또 이제 졸업했고. 그러니까 캐릭터는 겹치거든요. 직업 빼고는. 하나는 정치인이었고 하나는 이거 빼고는. 근데 이준석의 방법으로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과거에는. 그래서 처음에 따릉이 한번 탔다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친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이제 대표가 된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지지층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실어준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감각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게 긍정적인 보수 정당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근데 문제는 대통령하고 싸우네. 그다음에 싸우면은 꼭 어디 사라지네. 그다음에 끝까지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악에 바치면 상대를 정말 곤란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고세대 정치인 중에는 탁월해. 확실히. 근데 문제는 그게면 제가 이게 손잡이가 없는 칼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잡으려고 하면 손 벤다고. 손 벤다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자기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아무리 당대표를 했어도 아직까지 자기가 뭐 대선 후보급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 손에 쥐어져야 되거든. 안 져질 것 같은 사람인 거야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준석의 방식으로 국민의힘을 바꾸는 거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잡지도 못할 거 버리자. 저는 뭐 이게 현재 윤 정부가 좀 안 좋아지고 총선이 망하면 이준석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에 대해서 반반이에요. 더 이상 동원할 힘이 없으면 그쪽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권력이 넘어가는 쪽으로 가겠죠. 아마 이준석은 이거 바라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대통령 절대로 동의 안 할 거거든요. 분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대통령의 동의 없으면 그런 식으로 딱 지지층이 확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재편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윤석 대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 내지 국민의힘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는 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 그냥 평가고 판단이에요. 이게 꼭 이준석 대표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의 실패에도 굉장히 큰 이유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비록 약간 거기도 무섭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쓰일 칼인지 모르지만 누구 손에 쥐어 있는지 명확하니까 적어도 그 손을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래 차라리 저 이미지를 빌어와서 수도권 정당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총선 때 좀 이렇게 많이 커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내 권력 싸움을 한번 해보자까지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거든요. 국민의힘 사람들. 근데 이거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길 수 있는 인사로서의 위치가 많이 사라졌어요. 두 가지 선택뿐이 없어요. 하나는 윤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윤 정부를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2인자로 이제 부상하는 방식. 근데 이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아랫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총리 방식이거든요. 또는 김구현 총리 방식이거나.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방식은 실패해요.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한국 정치에서는 보통 이렇게 잘 성공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선가 윤석열 대통령가 굳이 각을 세우는 방식은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독자적인 정치력을 키워야 돼. 독자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고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걸 할 준비가 돼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약간 자신의 인기라면 인기에 취해서 그리고 권력이라면 사실은 권력에 취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권력의 핵심자다라고 하는 그 권력에 취해서 사실은 그 대비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예술의 전당에 이렇게 와서 사진 찍혀서 기사도 나가고 이런 게 본인 나름대로는 나름의 본인 정치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언론은 여전히 띄워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제가 말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 정치는 계속 해왔죠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다른 자기 정치, 진짜 자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렇게 사진 찍히고 이런 건 셀럽놀이지 정치는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전히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에서 대안으로는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될 것이냐.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이분의 앞날도 그렇게 브라이트하진 않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기 내각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한다 생각을 할 때 별로 상황이 좋지 않죠. 이미 출마를 결정한 사람들도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기 삼선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가겠다. 네. 근데 당의 요청이 있었대잖아요. 당의 요청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지금 자기 정치를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뭐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정치를 해온 분이니까. 예, 특히 약간 이준석 대표와 유사한 경로에서 그 사실은 이른바 86세대의 정치인이지만 젊은 세대에 좀 더 젊은 세대 남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예. 실제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큰 꿈까지는 아니지만 큰 꿈이 되긴 되게 좀 어려운 스타일이고 이제 올해 이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위치까지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하태경 의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이 다 뭐냐면 센스거든요. 센스. 판 보는 능력. 그 중에 뭐 하면 내가 튈 수 있거나 밝게 비춰질 수 있거나 조명을 받거나 타이밍을 잡는 능력. 그게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맞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그것만 좋아. 그 외에 나머지는 형편없어. 나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정책 능력도 제가 볼 때는 제 기대만큼 별로 안 좋고 그 정도 머리 좋은 사람이면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 능력이 약간 얕아. 더 깊이 쭉 안 들어가고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머리가 자기가 좋으니까 금방 안다? 톡 하고 튀어나와. 이거 다 알았어? 그리고 튀어나온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 겉핥기만 한 경우가 대부분. 겉핥기죠. 대부분. 그러고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입법이나 무슨 정책으로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진짜로. 숟가락 얹기 타이밍은 진짜 예술이거든요. 예전에 그 게임 한창 화두였을 때 거기 손가락 제대로 얹어가지고 다 빨아갔잖아요. 근데 그것 유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나 자기 스탠스를 잡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뉴스의 중앙부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멀지 않은 쪽에 위치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 방식은 그래서 여전히 하태경이 의원스러운 방식이야. 자기 지역구 못 지킬 거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놓을 거라면 선제적으로 차라리 놓고 제일 먼저 튀어나감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자발적인 희생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내가 나중에 좋은 명분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한 번쯤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테고 예전부터 나왔던 이제 수도권 보수당론 있었거든요. 예전에 바른정당이 이제 보수당 그 뭐죠? 무슨 보수당이었지? 바른정당 바른정당하고 보수자 또 붙었었던 그러게요. 근데 그런 거 쭉 할 때부터 결국 이제 뭐냐면 영남에 묶이지 않은 수도권에서 통하는 보수정당. 이거를 지향하는 이제 유승민, 뭐 하태경, 이준석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흐름들.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경력이 있었던 어쨌든 보수정당 계열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그나마라도 영남권 기반 중에는 하태경 같은 스타일이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는 스타일이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특정 지역구를 뭐 찍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범수도권, 서울이나 경기권 안에서 내가 이제는 3선 이후의 삶, 한 5선까지 바라보는 그 삶을 키워서 정치권, 보수 정치권에 꽤 큰 영향을 어느 정도 맹주까지도 자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거기 해운대에서 한 번 더 해서 4선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임위원장, 그 정도, 당 대표. 당대표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어차피 저기 국회의장 가려면 좀 더 머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 정도로의 느낌으로. 근데 그 후퇴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센스가 있는 거죠. 감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하태경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태경 의원 개인에게 있어서 잘한 선택이야. 사실 이건 정말로 손해볼 게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계적 수집이라는 단어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미래까지 지금 정치적 심리적 분석을 같이 해봤습니다. 정치적 미래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근데 책임론 맞다. 책임론 해야 되지 않아요? 책임론 단어 돌아가야 돼요. 어차피 이게 뭐 책임론은 선거 때문에 나온 단어기는 하지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좀 기계적
수집만 해서 전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책임론은 여러모로 좀 의미가 중요한 단어 같은데 책임론을 우리가 근데 기대되네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러니까 책임론, 책임. 네. 근데 책임이라고 하는 말. 네. 를 일반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책임. 아까 이제 의무 얘기했었고 이제 임무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임무와 이제 책임 이런 식으로. 자, 책임하고 의무하고 사이에 임무가 있네. 책임과 의무 사이에 임무가 있다고요? 네,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면 배치해 보면 한쪽에 책임이 있고 한쪽에 의무가 있다면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게 지금 임무라는 게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임무로 연결이 되잖아요. 무로 연결이 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의무라고 게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 이제 무라고 하는 거랑 책임이라고 하는 거랑 그래서 임무가 그래서 연결한다는 게 임무 자체는 딱 뭐냐면 할 일이야, 할 일. 아, 임무 자체의 의미는 할 일, 해야 될 일. 과업. 오늘의 임무, 오늘 해야 할 일. 할 일. 네. 근데 할 일이 누가 주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그냥 해야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내가 세운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한테 뭐 봉우리가 교수님한테 받은 미션도 있을 것이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 임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네. 임무가 생기면 그렇죠. 당연한 강제성으로 의무가 뭔가 의무가 있는 거지. 임무는 일에 가까운 거고 의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제성. 그러네. 이것에 가까운 거죠. 아, 그러니까 임무는 무가 붙으니까 약간 사무 해야 할 일을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뭐냐면 누군가가 맡겼다라고 하는 거야. 아, 맞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맞네요. 누군가 맡겼네. 과업, 임무, 그러니까 일은 맞지만 그 일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일이 아니라 맡겨진 거야. 너 해. 또는 너는 평상시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도. 네. 과제를 자기한테 주는 거지. 야, 오늘 밥 먹으면 안 돼. 아, 꼭 남이 맡기지 않아도 내 스스로한테 12시 반에 영화 보러 가야 돼. 아, 임무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라고 막 강요한 건 아니잖아. 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스케줄을 따지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없지.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가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일을 주는 거야.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일을 주죠. 그래서 일이고 무라고 하는 건 일에 가까운 거고 그 무를 맡기는 거라고. 맡긴 일이구나. 임무는 말 그대로. 임무는 맡기는 거야. 그래서 미션이라고 영어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네. 미션이네. 그래서 또는 태스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했던 태스크포스. 태스크는 주로 일에 가까운 거고 미션은 맡기는 거라고. 신이 맡기든 누가 맡기든 간에. 그래서 임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든 남이 하든 간에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맡기죠. 자, 맡기면 그 맡긴다라고 하는 건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래. 이제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책임이라고 할 때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자, 임무가 주어졌어. 그래,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자, 교수님이 봉우리에게 봉박싱을 준비하라는 의무를 줬기 때문에 봉우리는 그걸 준비해서 우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권리하고 우리는 의무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의무하고 책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책임에는 권리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건 내 책임이야. 그 얘기는 넌 하지 마 이 얘기거든. 그러네. 네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너가 했는데도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임은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권리도 있는 거야. 권리가 발생하는구나.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서 영역, 일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과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가지 포인트. 하나는 과업, 일의 영역이 맡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해야만 할 뿐더러 내가 하는 권리가 있는 거지. 권리와 권한이 있는 거지. 권한. 정확히 말하면. 임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네. 책임은.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끔씩 쓰는 말, 이건 내 책임이야. 왜 네가 함부로 간섭해? 라고 할 때 그 책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그러네. 그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 너 터치하지 마. 권한을 강조하는 내 권한이야. 너 여기 넘어오지 마. 그렇죠. 여기 책임자는 나예요. 막 영화에 보면은 FBI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경찰한테 여기 책임자는 이제부터 FBI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경찰들이 막 그런 거네. 욕하잖아.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좀 어려운 말로 jurisdic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관할권 관할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관할권 다툼을 하잖아. FBI랑 경찰이랑. 그리고 그게 실제로 틀리지 않아. 관할권이 없는 애가 와서 휘젓고 다니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너 왜 그 일을 안 했어? 네가. 그리고 얘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했어. 라고 책임 소재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건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다. 과업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이게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의미가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행동을 하라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최종 단계의 일이고요. 네. 예. 앞에 단계까지 포함하면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관장하고 내가 일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잘해서 생긴 거예요.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네. 인정을 하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책임론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어지는 게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권한이 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누가 책임을 질지도 아주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론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 일을 맡겼으며 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주체는 누구였으며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보장이 돼 있었던가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풀 리스폰시빌리티를 줬는가? 그렇죠. 받았다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완전히 그 권한을 완전히 이어받지 못했다라면 이 사람은 그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해가.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 책임이 많네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상한데.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따져요. 굵직하게 따지면 대통령, 김기현 대표, 네.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야. 네, 책임져야 될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책임의 단계가 달라. 후보자 본인은 그냥 진 거로 책임진 거예요. 그렇죠. 원래 본인이 패배했죠. 네. 선거에 나간 거에서는 패배가 책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김기현 대표는 어떤 정도의 책임을 질까? 네. 근데 이게 풀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니었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게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공천은 안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주장하고 다녔어요. 네. 내 풀 리스폰시빌리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책임을 질 영역이라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당신이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막았어야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책임이 발생하는 그거는 책임이 많네. 당대표로서의 책임이구나. 아니면 일단 하기로 했으면 잘했어야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약간 피할 수 없는데요. 네, 방향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책임은 져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피할 수가 없잖아. 당대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겠죠, 그게. 근데 둘 다 책임을 지는 건 억울하지. 그치, 하나만 해야지. 모순적인 거니까. 모순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대표라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대통령실에서 좀 무리한 공천 요구가 왔을 때 당대표는 그 요구와 싸울 권한도 있는 건데. 그럼요. 권한이 당원들이 부여해 준 건데. 그렇지. 예. 동시에 싸워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예. 다른 사람은 그런 요구와 싸울 수 없죠. 당대표니까 그렇죠. 싸울 권한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예. 만약에 그걸 그냥 본인이 수용했다면은 그걸 가지고도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될 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맡겼고 나의 권한 범위가 어땠는가라는 것에 의해서 책임의 소재들이 몇 개를 갈린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책임론이라는 얘기가 자꾸 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자기가 받은 권한 이외의 책임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애초에 권한도 못 받았는데 책임만 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안 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책임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책임 전가론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써주셨지만 책임 전가론. 예. 책임을 권한도 주지 않았으면서도 네.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계적 전달이나 기계적 수집은 어떻게 보면 단어라고 보긴 좀 어려웠지만은 네, 거기서 또 우리가 숨어있는 맥락과 네. 맥락과 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보관이나 미래까지 좀 살펴봤고 또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책임론이라는 게 책임이라는 게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와 내각에서 우리 정부 장관들이 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사실 권리가 들어가면 행사도 들어가는 거니까 네.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네. 못 따라가지 않고 다 이해했길 바라면서 자 지금 이제 흑백 사진이 나가는데 네. 이것부터 잠깐만 내가 있어. 가운데가 안창호 선생님이고 네. 그러니까 그 왼쪽 안창호 선생님이랑 내가 사진을 찍었네. 네. 요게 죄송한데 너무 닮으셨다. 제가 살이 많이 빠졌었네요 그때. 요게 이제 신익희 선생이에요. 진짜요? 네, 나중에 이제 저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훨씬 잘생기셨다고. 그런 건 저희도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닮았다는 거죠.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 신익희 선생님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네.